미국 텍사스주 비더, 이곳을 가로지르는 I-10 고속도로에는 위와 같은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페이지, 그는 1991년에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비더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법무장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제임스 풀턴, 그녀의 아버지가. 어떤 이들은 이 광고판의 의미가 정의를 거부당한 부모의 분노와 슬픔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1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 비더. 이곳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91년 5월 14일 새벽 4시 20분, 비더 경찰은 도로 옆 도랑에 사고난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가파르지 않은 경사면을 따라 서 있던 차는 파손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타고 있던 캐서린은 사망해 있었죠. 형사였던 모슬리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선 차가 파손된 곳도 없을 정도로 멀쩡했고 캐서린 역시 뚜렷한 상처가 없었던 점. 물론 가벼운 사고로 정말 운 없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기에 그녀는 외관상 어떠한 상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은 페달 쪽이 아닌 좌석 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그리 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안전띠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앞쪽으로 쏠리지 않았던 점도 이상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구타를 당했고 목이 졸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몸과 속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옷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거기에 그녀의 얼굴은 화장도 지워져 있었고 장신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기 전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누군가에게 공격받아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액은 정관 수술을 받은 남자의 것이라는 것만 밝혀졌을 뿐 누구의 것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녀가 입었던 청바지 뒷부분에서 풀잎이 발견됐는데 이는 누군가가 그녀를 끌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모슬리 형사는 범인이 캐서린을 살해한 뒤 사고로 꾸몄다고 판단해 조사에 임했습니다. 용의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딱 한 명 의심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인 스티브였죠.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되었을 때 동료 형사와 함께 그의 집을 방문한 모슬리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는 아내가 집에 없다고 말하면서 사고 현장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몹시 화가 난 것 같았죠. 아내의 사망 소식을 전하자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잠시 울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얼굴에는 눈물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부부였던 스티브와 캐서린,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8년에 결혼한 그들은 2명의 딸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1991년 초에 둘의 사이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안 좋아졌고 캐서린이 살해되기 일주일 전에는 스티브가 다른 집을 얻어 별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그녀는 이혼을 준비하며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스티브는 아침에 캐서린의 집으로 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오후에 둘은 따로 아이들의 소프트볼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장에서 둘의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경기가 먼저 끝난 장녀를 데리고 캐서린은 집으로 돌아갔고 잠시 뒤 차녀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스티브도 차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뒤로 스티브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쉬고 있었는데 저녁 10시 반 무렵에 약속 때문에 나가봐야 되는데 아이를 봐줄 수 있냐는 캐서린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원래는 베이비시터를 부르려고 했지만 다들 시간이 안 돼 사람이 없다고 그녀가 부탁하자 그는 알겠다며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스티브의 주장에 따르면 이날 그는 아이들을 돌보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깼을 때까지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벽 5시 반 무렵 그는 캐서린의 친구인 샬롯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 행방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샬롯은 그녀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탁도 있었지만 굳이 말해봤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숨겼죠. 어차피 그녀는 이혼을 준비하며 그와 별거하고 있었으니 남자친구를 사귀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샬롯은 남편이 전화했었다고 알리기 위해 캐서린이 머무르고 있는 호텔로 전화했는데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1시간 전에 캐서린이 집으로부터 100m도 안 되는 도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을 줄은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캐서린의 몸에 남겨진 타살의 흔적과 증액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는 그녀의 남자친구를 의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일에 둘이 호텔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지만 새벽에 그녀가 집으로 떠난 뒤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모두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것은 정관 수술을 받은 남자의 것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 스티브가 정관 수술을 받았던 것이 밝혀졌죠. 이를 지적하자 그는 그녀가 외출하기 전 자기와 카펫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는데 지인들은 이미 이혼 준비를 하던 둘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순서도 맞지 않습니다. 외출 전 그와 관계하고 호텔에서 남자친구와 관계를 했다면 남자친구의 것도 발견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지고 샤워를 한 뒤 정관 수술을 받았던 누군가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는 DNA 기술이 있었고 실제로 몇 년 전에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였던 사례가 있었기에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증명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비더 경찰은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모를 정말 최악의 짓을 저질렀습니다. DNA 검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현장을 필름이 들어있지 않는 사진기로 찍었다는 것. 시골 도시라 DNA 개념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다 쳐도 그것은 증거로 보관되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말이 없던 것으로 보아 그들은 증거로 보관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중에 분실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건 당일 스티브를 찾아갔던 모슬리와 동료 형사가 그와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혹시 그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슬리의 경우 나중에 있을 민사재판에서 그를 의심하는 발언을 했기에 그저 무능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죠. 아내의 죽음을 전달받은 뒤 스티브는 본가와 처가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잠시 뒤 도착한 그들은 나중에 경찰에게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캐서린의 가족들은 집에 왔을 때 스티브가 빨래를 돌리는 중이었다고 주장했고 스티브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빨래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그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증거를 없애려 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캐서린의 몸과 속옷에선 피가 발견됐으니 그녀가 공격을 받은 장소에도 증거는 분명 남았을 것입니다. 캐서린의 가족들은 새벽에 돌아와 씻고 자려는 그녀를 스티브가 공격해 억지로 관계를 가졌고 끝내 그녀를 살해해 사고로 꾸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친구에게 아내의 행방을 묻는 연기도 하고요. 당일 그가 빨래를 한 카펫에 분명 그녀의 피가 묻어 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집 자체를 조사하지 않았죠. 그것은 스티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의심가긴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신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의 남자친구와는 달리 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거부했습니다. 초동 조사도 엉망이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시간만 끌자 캐서린의 가족들은 고속도로에 경찰을 비난하며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스티브를 상대로 캐서린의 부당한 죽음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재판부는 그가 그녀의 죽음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2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녀의 무덤에서 꽃을 치우고 비석을 밟는 등 모독한 것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녀를 살해했다고 결론난 것은 아닙니다. 캐서린의 가족들은 이 뒤로 광고판의 문구를 바꾸어 그가 범인이 확실하고 경찰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98년에 미국 남부를 여행하던 마틴 맥도나 감독은 이 광고판을 보고 사건을 접한 뒤 영감을 얻어 쓰리 빌보드라는 영화를 제작했고 이 영화는 좋은 평가를 받으며 1200만 달러의 제작비로 1억 629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채 미궁에 빠진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캐서린의 가족들은 광고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절박한 마음을 드러냈죠.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채 잊혀진 사건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영원한 상처로 남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아무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